안녕하세요. 책 읽는 자작살롱의 저는 마담 자작입니다. 저는 지금 괌에서 만난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전거 탄 사람,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눈이 마주친 신비스러운 물고기들 이런 걸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리는 장소는 바로 힐튼 호텔 베란다입니다. 5년간 모은 회비로 5일을 놀다고 왔는데 아깝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바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그 아까움을 잊어버리게 해주었는데요. 하지만 괌은 뭐니 해도 물가가 참 비쌉니다. 렌트카 비용만 빼고 다 비쌉니다. 맛집도 많고 쇼핑몰도 많지만 비쌉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친절합니다. 차에 지갑을 통째로 놓고 왔는데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돌려주는 곳입니다. 그래도 물가는 비쌉니다. 같이 간 친구들 방에 바퀴벌레가 나와서 친구들이 난리법석을 떨자 호텔 측에서 스위트룸으로 바꿔주었는데요. 그 방문을 열자마자 우리 4명이 동시에 외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좋긴 좋구나 입니다. 여기까지가 속된 이야기였다면 이제 진짜 순수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생겨난 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신영철의 느낌의 공동체에 실린 이야기들인데요. 신영철의 책은 다 그렇지만 이 책도 하나 버릴 게 없는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그 중에 신영철이 애정을 갖고 소개한 시인이 바로 김경주 시인인데요. 심사평에서 김경주 시인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뛰어난 시적 재능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김경주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하게 부패해가는 생의 오류만을 시라고 불렀다. 외롭다는 것은 바닥에 누워 두 눈에 음을 듣는 일이다. 멸종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종의 울음소리가 사라져 간다는 것이다. 몇 가지 시에서 고른 문장인데요. 이것만 들어도 어떤 시인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오래전에 10수년 전에 유행했던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 당시에 폭풍처럼 이 시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관심 없던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김경주의 시 중에서 또 하나 수많은 여성 팬을 갖게 만든 구절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오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 오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눈이 너로 인해 번식하고 있으니 오늘은 너를 사랑한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너를 사랑해서 내 뒤편엔 무시무시한 침묵이 놓일 때지만 너를 사랑해서 오늘은 불가피하다. 몽상가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오글거리면서도 뭔가 확 끌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 후에 여성 제자에게 강제로 대필시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걱정스러울 정도로 뛰어났다던 심사평처럼 참 걱정스럽습니다. 시와 삶이 일치되기가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는데요. 우리는 정녕 순수해지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입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정녕 남성은 순수해지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런 점에서 아주 드물게 순수한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문태준 시인인데요. 수런거리는 뒤란, 맨발, 또 가자미 이런 시로 굉장히 유명하죠. 신영철의 느낌의 공동체에 수록된 말에 따르면 그의 순수함은 바로 겸손 덕분이라고 합니다. 문태준의 시 중에서 좋은 구절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호두나무에게 돌아온 날 애기집을 드러낸 여자처럼 호두나무가 서 있어서 가슴속이 처연해졌다. 이것은 호두나무와의 사랑에 실린 구절이고요.
아픈 아이를 끝내 놓친 젊은 여자의 흐느낌이 들리는 나무다. 바라보면 참외가 많아지는 나무다. 이것은 개복숭아 나무의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매화나무의 해산이라는 시에는요, 꽃에서 갓난 아가 살갗 냄새가 난다. 젖이 부른 매화나무가 넋을 놓고 앉아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는 여자를 슬퍼하는 남자의 시인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신영철 씨는 문태준 시인이 따뜻하고 슬프다. 이를 두고 자비를 한다. 그는 불교 방송 프로듀서다. 모린정의 시대에 그의 시는 갸륵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낌의 공동체에서 고른 칼럼은요, 시편인데요. 바로 이창동의 시에 관한 칼럼이자 영화 평론입니다. 소제목은 시를 쓴 사람은 양미자 씨밖에 없네요 인데요. 이 영화의 여주인공 이름이 양미자 씨입니다. 이 영화는 2010년에 개봉했고요. 칸느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마 본문을 듣기 전에 영화를 보신다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는 밀양보다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역시 천재 감독 이창동 하고 엄지척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느낌의 공동체에 수록된 이창동의 시 편을 들어보시죠. 시를 쓴 사람은 양미자 씨밖에 없네요. 이창동의 시. 지난주부터 어떤 사설 교육기관에서 시에 관한 강의를 시작했다. 흔히 아방가르드라 불리는 시인들의 어려운 시를 함께 읽는 수업이다. 시를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다고 투덜거리는 것으로 첫 강의에 말문을 열었다. 시를 쓰고 싶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표현 욕구일 텐데 그것은 많은 경우 자기애나 자기 만족으로 귀결되고 만다고. 그러나 예술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다. 어설픈 장작자들보다는 고급 수용자들이 더 필요한 사회라고도 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시를 공부한 이의 엘리티즘이 얼마간 개입했을 것이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허다한 시 창작 교실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냉소가 나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를 봤다. 나는 후회했다. 개강하기 전에 이 영화를 먼저 보았더라면 첫 수업을 다르게 시작했을 것이다. 초반 20분에서 30분 정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전형적이어서 오히려 불편했다. 66세의 할머니 양미자, 윤정희 씨를 소개하는 도입부는 그녀를 시 창작 교실에 다니는 할머니에 대한 선입견에 얼추 부합하는 인물로 그린다. 화려한 옷을 입고 소녀 같은 말투로 내가 시인 기질이 좀 있잖니 라고 말한다. 손자를 대신 키워주고 있으면서도 딸에게조차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것도,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우리 모녀는 친구처럼 지내요 라고 관계를 포장하는 것도 그 기질 때문이다. 문화센터 강사 김용택 시인의 강의 내용 역시 예상대로다. 초반 2번의 강의에서 그는 말한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시인은 잘 보는 사람이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사람이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시를 해방시켜라 운운. 맞는 말이기는 하겠지만 상투적인 데다가 막연하기 짝이 없다. 사람들은 시에 대해 양가 감정을 느낀다. 왜요? 시 쓰시게요? 대견하지만 한심하다는 뉘앙스. 아름다움을 다루는 고상한 일이지만 그곳은 삶의 참혹한 실상과는 무관한 세계가 아닌가 하는 감정. 그리고 저 학생과 교사는 그런 통념에 착실히 부합한다. 아직까지 그녀에게 시를 배운다는 것은
거실에 그럴듯한 화분 하나 갖다 놓는 일과 다르지 않다. 시 한 편 써오라는 숙제를 받고는 사과를 만져보고 나무 그늘에 앉아보지만 그것은 오로지 자기 삶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서 할 만한 일들이다. 손자가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한 소녀를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른 학부형들을 통해 알게 되는 자리에서도 아직은 그랬다.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그녀는 그 자리를 피하고 꽃의 아름다움 속으로 숨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시가 삶을 피하자 삶이 시 안으로 밀고 들어온다. 이어지는 세 개의 장면들이 그렇다. 양미자는 죽은 소녀의 추모 미사에 참석하고 샤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자를 붙들고 신음한다. 그러면서 이 일들과 별개로 시를 쓰는 일이 불가능함을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깨달아간다. 이제 시를 쓰는 일, 아름다움의 발견과 삶을 사는 일, 속죄의 완수. 이것이 하나로 포개진다. 이쯤 되면 이 영화는 이창동 감독의 전작 밀양을 반대로 뒤집어 다시 찍은 영화처럼 보인다. 한 번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또 한 번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은 종교를 통해, 또 한 번은 예술을 통해, 한 번은 용서의 문제를, 또 한 번은 속죄의 문제를. 이제 그녀는 진실한 시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공간이 아니라 장소를, 풍경이 아니라 인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성폭력이 일어난 학교를 방문하고 소녀의 시체가 발견된 강가로 간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또 한 번의 결정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소녀의 시체가 발견된 그 강가에서 그녀가 수첩을 꺼내 시를 적으려 할 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백지를 적시는 장면이 결정적이다. 시는 글자로 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쓰는 거라고 저 비는 말한다. 시 창작 교실의 강사는 말했었다. 백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그러나 젖어버린 백지는 양미자에게 다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가 삶을 피했더니 삶이 시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이제 남은 단 하나의 과제는 시와 삶을 일치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소녀 미자는 합의금 500만 원을 위해 옷을 벗는 수치를 감내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서글픈 욕망에 연민을 느끼고 시 창작 교실에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고백하면서 아름다움이 고통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녀는 정말 시인이 되어간다. 우리는 그 뒤에 그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그녀는 몸으로 쓴 시 한 편을 남겼다. 진실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시를 읽으면서 나는 그제야 알았다. 시인은 보는 사람이고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사람 운운하던 강사의 따분한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 오로지 그 길로만 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양미자는 모두가 회피하는 어떤 시면을 들여다보았고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로부터 어떤 아름다움을 끌어낸다. 양미자의 윤리적 급진성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녀는 강사의 말을 문자 그대로 행하는 인물이다. 강사는 자신의 말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몰랐을 것이다. 대신 그녀만 유일하게 과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안다. 시를 쓴 사람은 양미작 씨밖에 없네요. 나는 이 말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받아들였다. 양미자밖에 없다. 영화의 결말에서 나는 다시 한번 밀양을 떠올렸다. 밀양에서의 기독교 공동체와 시에서 시 낭송 모임을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은 닮아 있는데 그 시선은 어딘가 분열적으로 비틀려 있다. 그것은 종교와 예술의 세속화를 증명하는 그 집단을 부정하고 싶지만 종교와 시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서 생겨난 균열일 것이다. 말하자면 두 영화에서 이창동의 목표는 같다. 제도로서의 종교와 제도로서의 예술로부터 종교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 그 자체를 구원해내기. 그는 희망에 냉혹하지만 덕분에 그가 말하는 희망에는 돌을 달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창동의 다음 영화의 소재는 정치가 될까? 제도로서의 정치로부터 정치적인 것 그 자체를 구원해내는 영화? 그러나 그는 찍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의 양미자에게서 삶과 정치를 일치시키기 위해 1년 전에 목숨을 끊은 한 정치인을 떠올린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 영화는 시를 다시 정의하는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다 잊어버린 시의 본래 정의를 환기하는 영화다. 시는 진실 혹은 진심과 더불어 써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해서 대개 다들 잊어버렸고 이제는 오히려 우스워진 그 정의.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시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통해 우리는 누구이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묻는 영화처럼 보였다. 감독이 시라고 지칭한 것을 진정성 일반의 은유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이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기를 추구하는 이 윤리적 태도는 오늘날 낡은 것이 되었고 별뜻 없이 남용되면서 이제는 이 말 자체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조차 생겼다. 이 영화는 말한다. 시를 쓰는 것은 본래 어려운 일이고 오늘날 시를 쓴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 시를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다고 투덜거렸던 첫 수업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시를 쓰는 사람은 많지만 시를 쓴 사람은 거의 없다. 2010년 5월 22일. 네,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는 신영철의 느낌의 공동체를 읽으면서 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시를 쓴 지 무려 30년, 4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날저기처럼 끄적끄적 되기도 하고 또 소소한 문학상에 당선된 적도 있는데요. 평범해지려는 감정을 초월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시인 것 같습니다. 강변의 자갈들도 다 생긴 모세가 다른데 하물며 사람이면 그 돌 하나의 아름다움을, 슬픔을 또는 절망을 또는 희망을 들어주고 표현해내는 게 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쓴 말을 들어주는 게 독자의 몫일 테고요. 또 시인이 하는 생각을 정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평론가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철 평론가는 그런 몫을 늘 훌륭하게 해내는데요. 아직 이창동의 시라는 이 영화를 못 보셨다면 꼭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정희 씨의 연기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윤정희 씨는 10년째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입니다. 남편 백건의 피아니스트가 밝혔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영화를 찍을 때 실제로 알츠하이머 초기였다고 해요. 평생 인꼬부부로 행복하게 살아온 그렇게 보여진 배우였었는데 행복은 늘 흐린 날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다 숨는 것처럼 우리와 숨바꼭질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권여선의 레몬이라는 소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포근한 정월 행복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